예, 일단 이쪽은 사진 촬영한 다음에 자리를 조례. 일단은 이쪽은 아니고 이쪽은 아니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 실천단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팀 간사 국회의원 이성만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입법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국민 의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 방문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서 오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해 힘써 주시는 관계자분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계 및 현장의 의견을 발표해 주실 유병조 한국창업커튼홀 협회 회장님 오셨습니다. 첫 번째 발제를 말씀해 주실 우리 김남금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실 우리 송창석 교수님 모셨습니다. 토론에 참여해 주실 정기환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국장님 오셨습니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재창당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우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 실천단 납품단가 연동제 팀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팀장은 송갑석 의원님이 맡고 계시는데 우천으로 인해서 다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다 순으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칠승 의원님이십니다. 김경만 의원님이십니다. 김영진 의원님이십니다. 신영대 의원님이십니다. 윤호중 의원님이십니다. 정태호 의원님이십니다. 다음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 실천단장을 겸하고 있는 박홍근 원내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라고 안부를 바로 묻기에는 너무 무거운 요즘입니다. 국민들도 걱정이 참 많습니다. 우리 경제에 가해지는 전방위적 압력이 거세지는 가운데 특히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더 큰 타격을 받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삼중고에 다음 달부터는 전기, 가스 요금까지 인상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납품단가 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해서 원가 상승으로 인한 손해까지 오롯이 떠안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50% 이상 치솟고 있음에도 납품단가 인상률은 겨우 10%에 그치고 있고 그나마 가격 인상을 반영한 기업이 4.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은 그야말로 중소기업의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오늘 정책토론에서 입법토론에서 이를 위한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제안들이 제시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달 중기중앙회를 방문해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오늘 마침 그때 또 우리 대표님도 와 계시는데 회장님도 원자재 값이 너무 올라 납품을 하면 할수록 손해가 난다. 중소기업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에 의하면 올 상반기 절반 이상의 업체가 영업이익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러한 글로벌 악재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기에 기업들의 경기 전망은 어둡기만 합니다. 그러나 예부 요인만 탓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국회가 나서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 5월 국민의힘도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약속했지만 아시다시피 여당이
국회 정상을 막는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앞장서서 납품단가 연동제를 추진해 왔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께서도 그저께 현장을 방문해서 민주당이 강한 의지를 갖고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을 마무리 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민생우선 실천단 중심으로 활발한 현장 활동을 통해 그 결과를 입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중기부에서도 납품단가 연동제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으니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해서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원내대표로서 확실한 입법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만큼 이번 위기를 넘지 못한다면 대기업은 물론 우리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는 경제 구조를 만드는 데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유가 파동이나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한 불공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서 중소기업이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화이팅입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한 번만. 제가 중소기업 그리고 화이팅 그러면 납품단가 그러면 연동으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자, 중소기업 화이팅!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화이팅! 적인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계 및 현장 애로사항 발표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면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3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이석하실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일 먼저 우리 유병조 한국창업커튼홀협회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알루미늄 창업공사업을 하면서 창업커튼홀협회 일을 보고 있는 유병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오니까 제가 막 너무 황당스럽고요.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태어나서 이런 데 자리에 차는 것도 좀 처음이고요. 정말 고맙습니다. 연동제에 관한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조금 도운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창호라는 것은 알루미늄으로 만드는 게 있고 목재로 만드는 게 있고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게 있는데 저희는 알루미늄으로 만드는 창호를 만들어서 63빌딩 같은 그런 그 빌딩 공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작년 21년도 1월부터 물가가 계속 원자재 값이 오르면서 지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터지면서 배가 올랐습니다. 21년도 1월 달에 3,000원이 키로당 3,000원이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6,200원까지 오른 상태이고요. 지금은 조금 주춤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원자재인데 부자재는 이런 높은 거 63빌딩 같은 거로 공사를 하려면은 알루미늄 바가 이렇게 쭉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약하니까 이 속에다가 스틸 파이프를 넣습니다. 스틸 파이프 값이 2배 이상 올랐고 알루미늄 2배 올랐고요. 또 창호를 설치하고 나면 옆에다가 또 코킹을 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유리값도 올랐고 코킹값도 올랐고 스틸값 올랐고 그 다음에 또 이 알루미늄은 원래 은백색인데 오너들이 원하는 색상을 컬러를 입히려면 또 도장을 해야 됩니다. 페인트로다가요. 이 페인트 값이 역시 그것도 2배 이상 올라서 지금까지 모든 원 부자재가 2배 이상 오른 형태이므로 그래서 저희가 납품 단가 조정받기를 호소문을 통해서 문을 두드리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좀 발전이 되다가 그래도 이제 건설회사에서 움직이지를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셧다운 들어가겠다고 전국에 한 200~300개 현장을 다 셧다운 들어가겠다고 호소문 신문에 띄우니까 건설회사에서 조금 그래 그러면 잘 해보자 이렇게 해서 셧다운이 안 들어가고 지금 작업을 해서 원만하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리기를 이렇게 가다가는
요번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높으신 분들이 도와주지 않았으면은 저희가 셧다운 들어갈 것뿐만 아니라 저희 업계가 아마 90% 이상이 보도가 났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려면은 저희는 연동제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피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원내 대표님이나 저 중앙회 회장님께서 이렇게 나서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많이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재차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토론회 주제 발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남근 변호사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예. 일단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이제 원자재 가격이 어느 정도 급등했는지의 자료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 송 교수님께서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것이고, 그 다음서부터 제가 주로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납품 단가 연동제가 필요한지, 도입 방안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한 뭐 6, 7가지의 쟁점이 있는데, 그 쟁점들을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대기업들이나 이제 전경련 이런 데들은 뭐 십수년 전서부터 계속 이게 이제 뭐 시장 원리에 반한다, 뭐 가격 통제 정책이다, 그래서 계속 강하게 반대를 해와서 그 논리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비판들을 하는 이제 좀 그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이제 걸 보시면은 뭐 다른 거보다도 이제 철광석, 고철 이런 게 이제 원래 하면 이제 그 원자재에 해당되는 거죠. 그럼 그걸 갖고 들어와서 국내에 있는 원료 공급 회사인 뭐 포스코 이런 회사들이 가공을 해서 이제 뭐 선철, 그다음에 이제 뭐 열연 강판, 냉연 강판 이렇게 이제 공급들을 쭉 하게 되는데, 그게 비례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문제는 철광석이나 이런 거에 인상된 부분하고 냉연 강판, 열연 강판, 뭐 선철들의 인상 가격이 비례되지 않다. 그러니까 그건 뭘 얘기하냐면은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는 걸 기화로 해서 포스코나 이런 곳들이 그 공급하는 재료값을 너무 크게 올린 거 아니냐라는 쟁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도 좀 들여다봐 주셔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그 2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원유 가격이 오른 비율하고 뭐 나프타나 이런 이제 또 마찬가지로 철강은 거의 뭐 우리나라의 포스코하고 뭐 현대, 제철 뭐 이런 몇 군데가 이제 독과점적이고, 그 다음에 화학에 있어서는 롯데케미칼이라든가 LG화학이라든가 뭐 하나 이렇게 몇 가지 업체들이 이제 독과점적인 그런 형태로 재료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슈가 원유 가격이 오른 거에 비례해 가지고 그런 나프타와 같은 이제 재료 공급 가격들이 비례해서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그 납품단가 연동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크게 이제 납품 거래 구조를 보게 되면 앞에 전방 거래 구조하고 후방 거래 구조를 보셔야 되는데요. 전방 거래 구조는 이제 이런 포스코, 뭐 롯데케미칼 이런 재료 공급 회사가 이 부품 소재를 만드는 중소기업의 그 재료를 공급하는 이제 그 거래 구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재 가격이 오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 수준으로 재료 공급 가격들이 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의심해 볼 수 있는 것들은 그런 독과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이런 원자재 가격이 오른 상황이 되니까 이걸 이용해서 굉장히 재료값을 더 많이 올리는 거 아니냐라는 충분히 의심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조사가 있어야 된다. 뭐 벌써부터 뭐 포스코는 뭐 성과급 장치를 열린다, 뭐 화학회사들은 뭐 성과급 장치를 열린다 그러는데, 한쪽에서는 지금 곡소리가 나가서 이제 생존의 위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재료 공급에 있어서의 그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담합이나 시장 지배적 남용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저희 생각은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한번 좀 조사를 해보겠다. 담합의 의심이나 아니면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일방적으로 가격을 크게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걸 좀 조사를 해보겠다라고 실제 조사에 착수하고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어서 좀 공정거래위원회가 좀 더 그런데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고요. 가격 비교에 있어서도 이제 이게 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혼선이 있어서 그 뭐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한번 우원식 위원실과 그 산자부하고 같이 한번 간담회를 하면서 그 산자부 차원에서 한번 가격이 어떻게 변동되고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겠다라고 했었는데, 조사한 게 발표된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산자부나 이런 데서 한번 이런 주요 원자재 가격하고 그 원자재를 가공해 가지고 이제 부품 소재 업체에게 재료를 공급하는 그 가격 사이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그 정당한 비례성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조사를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또 여기서 이제 쟁점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이제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재료를 먼저 공급받고 월말이 되면 정산을 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월말이 됐는데 뭐 70% 인상해 줘야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그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원래 예전에 받던 가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런 부품이라든가 소비재를 만들어 가지고 이미 그 가격으로 판매를 해버렸는데 갑자기 재료 가격을 월말에 확 올려버리면은 그 판매 가격, 납품 가격에 반영을 못하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피해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좀 예고를 해주자. 예를 들면 유조선이 이제 현지에서 출발을 할 때 이미 그 현지에서 출발한 원유 가격이 얼마인지를 가지고 대략 예측이 된단 말입니다. 납품 가격이. 그러면 그 뭐 두바이에서 출발을 했다. 그러면 그게 도착을 해가지고 가공을 해가지고 이제 뭐 나프타나 이런 거로 공급되는 시점이 3개월 후다 그러면은 지금 출발한 그 원유 가격에 비례하면 나프타 가격은 3개월 후에 얼마 오를 거다. 이렇게 예고를 해주면 그 예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판매 가격이나 납품 가격에 반영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그런 걸 전혀 안 해주다가 월말에 갑자기 이제 올려버리니까 더 피해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가격 예고제 같은 걸 하자. 그래서 아마 이건 뭐 산자부 고시나 이런 거로 뭐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가격 예고제 같은 걸 하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공동 교섭 같은 것도 좀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플라스틱 협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면 그 재료 나프타를 사는데 개별 중소기업이 사면 굉장히 비쌀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플라스틱 협회 이런 단위로 공동으로 구매할 수 있게 이제 해달라라는 건데 그럼 요럴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이게 또 마찬가지로 이제 담합행위 내지는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민주당의 특히 이제 우원식 의원님이 이제 뭐 그 중소기업들의 그 공동 행위, 공동 교섭 이런 것들을 보장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을 뭐 많이 예전에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여기서도 공동 교섭을 통해 가지고 재료를 좀 구입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거죠. 그럼 가격이 훨씬 이제 떨어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여차해서 안 되면은 국내에 있는 그 재료 공급 회사들이 굉장히 독과점적지를 이용해서 굉장히 비싸게 공급을 한다 그러면 뭐 여차하면 해외에서 구입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공동 구매 같은 것들을 좀 활성화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거고요.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약간 비슷하게 그 재료를 갖다가 아예 삼성전자가 구입을 해주거든요. 포스코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훨씬 낮은 가격으로 구매를 해주는 거죠. 뭐 사급이라고 이렇게 현장에서는 얘기를 하던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재료를 그 대기업들이 대신 구매해 주는 것처럼 좀 그 중소기업들도 그런 협동조합단이나 이런 공동교섭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이제 그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후방 거래인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재료를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부품이나 소재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대기업에 납품을 해야 되는데 막상 그 특히 이제 앞에 있던 그 세 가지 분야, 그 철강 분야하고 뭐 원유를 가공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철금속 분야가 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 납품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 부분들인데 거기가 상당히 가격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납품 단가를 안 올려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고스란히 중간에서 부품 소재 중소기업들은 이제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이제 문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이제 올해 5월달에 납품 거래를 하고 있는 이제 업체들에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전체 중소기업의 한 35.9% 정도가 납품 거래를 하고 있는데 보통 매출액이 한 74.6%, 한 75% 정도를 보통 납품 거래하는 데들은 그 납품 거래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체감하고 있는 원재료 가격은 한 47.6% 올랐는데 납품 단가는 한 10%밖에 안 올려줬다는 거죠. 그래서 고스란히 그거만큼을 이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제 납품 단가 연동제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이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납품 단가 연동제 이제 도입 논의들을 한번 보면 이와 비슷한 상황이 이제 2008년도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있었죠. 한 번이라는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겪고 나게 되면 보통 이제 그 원자재 가격 공급 시스템들이 이제 상당히 붕괴가 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때도 뭐 2009년, 10년, 뭐 한 13년까지 계속 원자재 가격 큰 상승에 따른 문제들이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뭐 이명박 정부에서 뭐 그 당시 참여했던 뭐 중소기업 협동조합 이사장들 얘기하면 뭐 청와대에 다 직접 뭐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동조합들 불러가지고 뭐 가장 우선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뭐 전경련이나 대기업들이 이제 크게 반대를 하면서 타협책으로 먼저 납품 단가 그럼 납품 대금 조정 협의 제도를 먼저 도입해서 한번 해보고
시행을 해봤는데 안 되면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자 이제 이렇게 당시 얘기가 이제 됐었습니다. 그래서 납품대금 조정 협의제도라는 게 이제 지금이 도입이 된 거죠. 근데 납품대금 조정 협의를 이제 해보려고 그랬더니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납품대금 조정 신청을 하면 바로 이제 그럼 뭐 당신들과 거래 안 해. 바로 거래가 중단돼 버리니까 그 거래 중단의 그 우려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런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게 크게 올라도 조정 신청 같은 것들을 대기업들이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뭐 상대적으로 많은 부품 회사를 거느리고 있고 그런 부품 거래를 또 중요시하고 있는 뭐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데 있어서는 뭐 어느 정도 자기 회사 시스템으로 연동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들은 1차 벤더하고 사이에서 좀 이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행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도 뭐 1차 벤더가 2차 벤더하고 거래할 때는 또 연동제 이런 게 이제 없고 또 상당히 많은 부품 소재를 받아가지고 조립을 제품을 하는 자동차, 조선, 그다음에 이제 뭐 전자 이런 데 있어서는 이제 그런 연동제들이 지금 되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뭐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품 소재 중소기업들의 연동제하고 또 건설 분야에 있어서 연동제는 조금 또 다른 그런 방식의 이제 내용입니다. 부품 소재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단가를 먼저 정해놓고 기초 계약을 해놓고 그걸 가지고 뭐 3개월, 6개월, 뭐 길게는 1년 이렇게 이제 납품을 하는 방식인데 그 사이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올랐을 때는 그게 반영을 해줘야 된다. 이제 이런 컨셉일 것이고 건설도 약간 비슷한데 이제 뭐 한 번 첫 번째 이제 레미콘을 납품을 하게 되게 되면 보통 그 가격으로 계속 납품을 하라. 한 번 창호를 납품하면 이제 계속 그 가격으로 납품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이미 뭐 원자재 가격이 많이 변동하는 상황에 있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또 납품할 때는 좀 변동분을 반영해 주는데 이제 그런 걸 반영해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디테일하게 가면은 부품 소재 업체의 납품 단가 연동제 그런 시스템에 있어서의 조항하고 건설 업계의 이제 납품 단가 연동제 시스템 조금 좀 다른 그런 내용들이 좀 반영이 아마 돼야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런 이제 상황이다. 그래서 뭐 그 당시 이명박 정부 때의 논의를 기초로 해본다면 해보다가 납품대금 조정협의 제도가 안 되면 납품단가 연동을 분명히 한다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이제 이명박 정부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 뒤로 이제 흐지부지 돼 오다가 이제 결국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어떤 정치적 합의, 사회적 합의들을 고려하면 지금 이제 조정협의제도라는 건 거의 유명무실해져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납품단가 연동제를 지금 이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치적 합의 내지는 사회적 합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로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면 이제 어떤 방식으로 도입해야 되느냐. 이명박 정부 때도 논의를 했는데 이제 막 바로 법에 의해서 가격을 통제하는 것처럼 막 그런 논의들도 상당히 좀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좀 디테일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방식으로 법에 도입해야 되느냐도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의 논의하고는 좀 달리 지금의 대부분의 이제 나온 법안들은 뭐 우리 정태우 의원님도 지금 법안을 발의해 주시고 계시지만 기본적인 것은 이제 그 하도급 거래 계약서, 뭐 위수탁 계약서, 뭐 이런 납품 거래 계약서 안에다가 연동제에 대한 조항을 필요적인 기재 사항으로 집어넣자 이제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 서면에다가 그 필수 기재 사항을 이제 기재하지 않았을 때는 그 서면 미기재, 서면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다. 서면 미교부처럼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행정적인 제재, 과태료나 뭐 시정 조치 이런 것들을 하자는 그런 내용이었어. 큰 틀에서 보게 되면 그런 계약법의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그걸 준수하자라는 그런 취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뭐 기본적인 이제 기초 합의 뭐 이런 것들이 좀 돼 있는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그거에 따라 이제 조건이 성취됐을 때, 그럼 납품대금이 뭐 5% 올랐어. 납품대금에서 차지하는 그 원재료가 뭐 예를 들면 한 10% 이상 차지하는 원재료가 뭐 5% 올랐을 때, 10% 올랐을 때는 반드시 연동을 한다. 이제 이런 조건이 있는데 그게 성취가 됐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중소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바로 거기에 의해서 얼마 올려야 된다. 이게 다 법이나 아니면 이제 그 서면 계약서에서 나와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인데 그런 건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오른 걸 또 얼마나 반영해야 되느냐도 사실 논의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계적으로 얼마가 딱 오른다 이렇게 되기는 이제 어렵다. 그래서 그건 어느 정도는 이제 협의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전부 협의를 하라 그러면 이제 협의를 하기 또 마찬가지로 어려울 거 아니에요. 중소기업 입장에서 대기업이 또 협의를 요구했다 괜히 거래 중단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전부 협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어떤 최소의 기준은 뒀으면 좋겠다. 최소한 원자재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 곱하기 그 원자재 가격이 오른 비중하면 이제 몇 %가 나오잖아요. 그럼 적어도 그 오른 것만큼의
30% 이상 부분에서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 기준은 두자. 비슷한 법제들이 이제 뭐 임대료 같은 거 있어요. 뭐 차임 증감 청구 소송이라고 그래가지고 경제 사정의 변동에 따라서 뭐 임대료가 많이 올랐을 때 뭐 또 그 임대료 올려야 될 때 아니면 이제 내려야 될 때 그런 이제 조항들이 있는데 올려야 될 때도 뭐 이렇게 상한선 같은 건 일정 기준은 둔단 말이에요. 최소한에. 그러니까 좀 법에서 그런 거를 뭐 시행령이나 고시나 이런 거로 그 위임할 때도 좀 최소한의 기준은 두자. 그러면은 나중에 협의가 안 됐을 때도 그 최소한은 받을 수 있게 되잖아요. 뭐 30% 이상 범위 내에서 협의해야 된다 그러면 협의가 안 되면 30%는 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기준은 좀 법에서 정하고 위임을 하자. 네, 그런 게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요구권 같은 걸 둘 거냐 또 이제 쟁점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임대료 같은 경우는 뭐 감액 청구권, 뭐 증액 청구권,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런 권리를 주는 방식인데 그걸 이제 우리 법률 용어는 형성권이라고 그럽니다만, 그래서 그 요구를 했을 때 상대방의 그 의사 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했을 때 이제 뭐 오르게 되는 것이고 얼마에 오르게 되느냐 협의해서 정하는 거고 협의해서 못 정하면 이제 법원에 가서 정하도록 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들이 우리 법 여러 곳에 있는데 마찬가지 그런 시스템들도 도입할 것이냐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제가 보기엔 주요 이제 논의점 중에 하나이다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모든 업종에 도입할 거냐 이제 부분인데 주로 이제 부품 소재를 생산하는 부품 소재를 받아서 조립을 하는 그러니까 자동차, 전자, 조선 이런 데가 이제 아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영역이겠죠. 그렇게 업종을 특정해서 할 거냐 그리고 또 건설 업종에 대해서는 또 건설은 또 별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업종을 특정해서 할 거냐 아니면 일반적으로 도입하고 뭐 예외적으로 여기는 제외한다는 식으로 법을 할 거냐 그것도 제가 보기엔 좀 중요한 쟁점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후자로 하자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도 적용할 거냐. 근데 당연히 이제 납품 거래에 있어서 한 15% 정도만 대기업하고 1차 벤더들 사이에서의 거래이고 또 나머지 대부분의 거래들은 이제 1차 벤더와 뭐 2, 3차 벤더들 사이에 있어서의 거래들이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있어의 거래에도 적용해야 된다. 뭐 이런 거는 중소기업 중앙회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공감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뭐 대기업과 중소기업 거래에만 적용하자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명분이 떨어진다 이제 이런 생각이 있어서 뭐 그거는 그렇게 중소기업들이 크게 반발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하락 시에도 반영할 거냐 그런데 이제 자꾸 전경련에서 이제 뭐 하락 시에는 반영 안 하고 상승할 때만 반영할 거냐 이렇게 하니까 하락 시에도 반영하자 그러면 근데 하락 시에 반영을 안 해도 대기업들은 다 알아서 잘 반영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그럼 뭐 법에 그게 꼭 필요하면 하락 시에도 이제 뭐 반영을 하는 걸로 하자 뭐 그래도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인상을 해줘야 되는데 인상을 안 해준 경우에 이제 제재를 할 거냐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법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제재를 해야 되고 뭐 지금도 하도급법에서는 대금 미지급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하는 것처럼 결국 인상된 하도급을 대금을 지급해줘야 되는데 지급을 안 한 거와 이제 동일한 게 되는 거니까 그거에 준해가지고 뭐 시정 조치나 뭐 과징금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상생협력법에 한다면 이제 그럼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그걸 정액으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할 거냐, 뭐 그것도 이제 그 거래 금액을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할 거냐, 이제 그런 것도 좀 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전부 시행령이나 고시에다가 다 위임할 거냐, 요게 이제 중소기업들이 제일 우려하는 것 같아요. 법은 달랑 이제 한 조항 만들어놨는데 한 조항하고 나머지는 전부 고시와 시행령으로 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거의 시행령과 뭐 고시에서 다 무력화돼 버리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있어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가지고 시행령이나 고시에다 위임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어쨌든 뭐 중기부가 일단 표준계약서부터 만들어서 보급하겠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걸 할 필요도 있고 또 공정위가 실태조사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걸 좀 뒷받침해줄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그 이제 반대 논리에 대해서도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추진되는 대부분의 이제 그 네 번째 부분입니다. 현재 추진되는 것들은 법에 의해서 바로 가격을 통제하는 것들은 아니다. 그 계약서 안에다가 이제 필수 기재 사항으로 조건이 변동되면은 가격을 변동할 수 있는 그런 변동 조항들을 두자라는 그런 것이어서 이걸 계약법의 원리에 크게 벗어나 가지고 이제 계약법에 반해서 바로 이제 어떤 그 시장에서의 가격을 통제하는 법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너무 나간 그런 얘기가 아닌가. 그런 식의 입법을 하자는 일단
뭐 옛날에 입법은 좀 그렇게 하자는 분들도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 의원님들 중에는. 최근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식의 걸 하자라는 분들은 없어서 그건 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사정 변경에 따른 계약 조건의 변경은 이제 그 우리 그 계약법의 원리, 민법의 원리에서는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건데 그걸 하자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계약서에 아무런 조항을 두지 않았을 때 이제 그런 걸 하는 것이지 사정 변경에 따라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조항을 두면 그 계약 변경의 조항에 따라 변경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법으로 따진다면 그런 사정 변경들을 고려해 가지고 가격이라든가 그런 계약 조건들을 변경하도록 하는 법은 많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그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법률은 물가 변동에 따른 걸 조정하도록 이미 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공공 부분에서 발주하는 건설 공사라든가 공공 부분에서 부품 소재를 조달하는 데 있어서는 이미 이제 이런 식의 납품 단가 연동제와 거의 유사한 그런 제도들이 이제 이미 법으로 들어와 있고 또 민법 체계 안에서도 뭐 차임 증감 청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정 변경에 따른 것들을 반영하도록 하는 입법들도 상당히 이제 있다 이제라는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계약 자유의 원칙이 어긋나냐인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들은 이런 주장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우리 법학자들 중에도 많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이런 분들이 현대 계약들을 잘 안 보고 고전적인 계약법 이론에 너무 매여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매매 같은 거는 한 단발성 계약이잖아요. 계약을 하게 되면 이제 바로 끝나요. 그 다음에 이행의 문제만 남는 것인데 현대형의 계약들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납품 거래도 그렇고 금융 거래도 그렇고 뭐 국제 무역 거래도 그렇고 기본적인 것만 정해놓고 나머지는 계속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몇 년 동안 계속 거래를 하는 그런 계속적, 장기적, 계속적 거래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것만을 정해놓고 서로 협력을 해가면서 그 계약에 있어서의 계약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이제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미국에서의 현대 계약법 이론에서는 관계적 계약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쓰고 관계적 계약 이론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들을 씁니다만 이런 관계적 계약에 있어서는 서로 계약의 당사자들이 그 계약 관계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이제 계약법 이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납품 거래처럼 이제 계속 장기적인 서로 거래를 하기로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는 이런 관계적 계약 이론에 따라서 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그런 계약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계약 조건들을 서로 합리적으로 변경시켜가면서 유지 발전시켜야 될 그런 협력 의무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계약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그런 19세기형의 단발성 계약들을 기초로 한 이론들을 여기다가 바로 제기하면서 이미 계약을 했으면 다 끝난 거고 이행만 남았는데 뭘 바꾸냐 이런 식의 걸로 보는 건 너무 이제 전근대적으로 이제 계약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은 많이 시행되고 있다. 미국도 이제 그 미국 증권관계위원회에서 표준계약서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이런 납품 원자재 가격이 변동된 데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반영하도록 하는 이제 그런 행정들을 하고 있고. 또 글로벌 스탠다드 그래서 이제 미국의 대기업이나 이제 일본의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회사 차원에서 연동제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게 회사 차원에서 연동제를 하면 이제 가장 합리적인 연동 방식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품이나 소재의 경쟁력도 굉장히 중요시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일본의 도요타 사례 같은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굉장히 그냥 싸게만 가격 경쟁력으로 가려고 그러다가 이제 몇 가지 부품에서 큰 리콜들을 몇 번 겪으면서 이제 도요타가 미국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크게 많이 잃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면서 이제 부품 소재 이런 것들이 관계를 합리적으로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그런 대기업들이 그런 연동제 방식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한다고 그러는 뭐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연동 방식을 취하고 있다. 뭐 일부는 사급제 형식으로 해서 직접 재료를 사주기도 하고 또 일부에 대해서는 연동 방식으로 하고 있고. 제가 삼성 임원 교육을 한 몇 주 전에 한번 갔다 왔는데 삼성 사장단들도 삼성이 이제 사회적 책임을 굉장히 잘하는 모범을 보이려고 그러는데 이건 진짜 열심히 하겠다 그렇게 이제 다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삼성그룹 뭐 이런 데들이 좀 더 모범적인 걸 많이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삼성이나 이런 데서 좀 그런 계약서 형태들을 잘 만들면 그런 거를 좀 다른 대기업들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 뭐 그런 것도 좋은 방식도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계약이나 뭐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계약을 당사자로 하는 데 있어서는 이미 이제 이런 물가 변동에 따른 이 계약금을 조절하는 것들이 뭐 법률에 이미 다 규정이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럼 자꾸 이제 그다음에 이게 시장 원리에 반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헌법 119조 2항에 보게 되면 그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경제 주체 간의 조화.
이게 경제 민주화의 가장 핵심적인 방식이다라고 천명을 하고 있는데, 결국 경제 주체 간의 조화라는 게 이제 어떤 거냐? 그게 바로 이제 이런 교섭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노동조합이 사용자하고 두 서로 다른 경제 주체가 서로 교섭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런 그 현장에서의 거래 조건, 즉 뭐 이제 그 작업 조건이나 근로 조건이 되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합의를 통해서 조화를 이루듯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있어서도 납품 거래에 있어서 서로 이제 그거를 뭐 한쪽이 한쪽을 누르는 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라는 그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떤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는 건데, 그 조화를 이루는 방식이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그런 교섭을 하는 거다. 그런,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주실 때도 이제 뭐 강력하게 행정부가 나서 가지고 이 뭘 행정력으로 해결한다 이제 이런 거보다는 그런 교섭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교섭이 활성화될 수 있으려면 경제적 약자들은 개별 교섭을 해가지고는 어렵고, 그리고 그런 그 경제적 약자들이 어떤 단체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집단적인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제 그런 방식일 텐데, 이런 데서도 이제 그런 원리들이 좀 작동을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도 납품단가 연동제는 이제 이런 119조 2항의 그런 원리를 잘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뭐 공정경쟁법 학회나 이제 이런 곳에서는 이제 이게 납품단가 연동제가 오히려 또 공정경쟁 질서를 뭐 해할 수 있다. 중소기업들이 거래처를 다변화해서 위험을 뭐 회피한다든가 혁신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납품 그 원자재 가격이 오른 걸 흡수해야 되는데 이런 걸 해주게 되면 이제 자꾸 이제 태만해진다. 뭐 예를 들면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공정경쟁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이제 비판들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정도의 문제겠죠. 뭐 원자재 가격이 지금 뭐 50% 100% 오르고 있는데 그걸 다 중소기업 보고 혁신을 통해서 해결하라, 뭐 거래처를 다변화해서 해결하라 그런 건 이제 너무 막무가내식의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해결해야 될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원자재 가격이 오른 걸 전부 기계적으로 다 반영하는 것들은 적절치 않을 수 있어도 또 어느 정도는 반영할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 그걸 오히려 반영하지 않고 그걸 다 중소기업들이 감수하라 하는 것들이 오히려 불공정하고 그런 경쟁법 원리에 어긋난다 이제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소비자 가격을 뭐 납품단가 연장하면 올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는 건 부품 소재 가격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뭐 대기업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뭐 기업의 운영과 관련된 비용들도 있는 것이고 여러 비용들이 있는 것이고, 그걸 다 기계적으로 소비자 가격에 다 반영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서, 그리고 이렇게 또 원자재 가격 변동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걸 전부 다 여러 경제 주체들이 분담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그런 우리 헌법 이념의 경제 질서의 원리에 맞는 것인데, 그걸 몽땅 다 중소기업 부품 소재를 생산하는 쪽에서 다 부담하라는 것도 그런 헌법의 경제 119조 2항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원리에 어긋나는 이제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떤 그 혁신과 거래처 다변화 뭐 이런 것들 이제 중소기업이 노력하도록 해야 되고 뭐 당연히 하는 것들 모두 이제 정도가 있는 것이어서 그걸 몽땅 다 원자재 가격이 오른 것들을 중소기업이 혁신과 거래처의 다변화를 통해서 해결하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당한 요구가 될 수 있다라는 점들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송창석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김남근 변호사님께서 많은 이슈를 이제 다 다뤄주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원자재 가격은 3월 달이 피크였는데 지금은 약간 이제 안심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다시 환율이 급등을 해가지고 이게 그래서 결국 계속해서 뭔가 이슈가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아직도 이제 납품단가 급등 이슈는 해결되고 있지 않다 그런 문제고, 그 다음에 특히 우리가 이 그 납품단가 연동제를 생각해야 될 것은 결국은 2008년에 사실은 그때 이제 소를 읽고 외양간을 고쳤어야 되는데 고치지 않아가지고 지금 당장 또 우리가 이제 하려고 보다 보니까 벌써 약간 또 시간이 늦은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소를 읽지 않게 해서 빨리빨리 외양간을 고친다는 그런 측면에서, 즉 위기 대응 측면에서 납품단가 연동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눠져 있는 유인물의 5페이지에 보시면은 결국은 이제 납품단가 조정 협의제가 왜 안 되는가에 대한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그 대기업 또는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게 이제 납품 가격을 정할 때 거기에 앞으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하는 것에 대한 리스크를 네가 부담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납품 가격을 정했다고 생각하고, 수탁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약속한 적 없다. 그렇게 서로 이제 이해관계가 불일치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제 납품 가격이 원자재 가격이 내렸을 경우에는
리스크를 내가 부담한다. 그래서 이제 원자재 가격이 내리면 납품단가도 내리는 그런 좀 이중적인 그런 형태를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납품 가격을 정할 때 벌써 리스크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납품단가 조정 협의체를 통해서 수탁기업이 원자재 가격이 올랐으니까 납품단가를 거기 반영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거는 이제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굳이 올려준다면 이건 내가 너하고 이렇게 이제 온정적인 관계, 뭔가 끈끈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위기에 빠져서 도와주는 그런 측면에서 합리적인 거래 관계가 아니라 어떤 감정적인 그런 측면에서 도와준다. 그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결국은 이 납품단가 조정 협의제는 여전히 위탁기업이 어떤 시장에서 파워를 가지고 있는 한 그리고 그래서 위탁기업은 합리적이라고도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가 그래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해결 방안은 우리가 이제 방금 이제 김남길 변호사님도 여러 가지 이제 법 강제 소송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중요한 게 이 납품단가 연동제를 통해 가지고 이 리스크를 이 수탁기업에 부담하게 하고 그 리스크의 대가를 내가 지불하지 않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원자재 가격이 변동하면 그때 올려주는 거죠. 그런 어프로치를 취해야만이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결국 물론 이렇게 되면은 아마 대기업도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납품단가 연동제가 도입이 되면은 초기에 납품단가를 내리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리스크를 그 리스크 분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이제 수탁기업에 넘어갔으니까 그런 아마 납품단가 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규정을 바꿔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리스크를 그냥 공식적으로 납품단가를 내리다 어쨌든 나중에 뭐 연동제를 하든 간에 공식적으로 리스크의 분담에 대해서 약속을 하자. 그런 부분이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단은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7페이지에 보시면은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지금 정의가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그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이 제도를 도입하면은 국가 경제에 굉장히 이제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결국 우리가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정의를 하는 게 어떻게 되죠?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은 무조건 납품 가격이 오르진다. 그런 식으로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법안에 반영될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는 우리가 어떤 규정을 정한다든가 위험 부담률이라든가 언제 연동제를 적용할까 그런 문제를 충분히 우리가 논의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의를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정의하는 과정에서도 벌써 이게 이제 뭔가 오해가 있지 않고 그런 면에서 이제 상당히 어떤 그런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하지 않은 비판이 많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래서 제안하고 싶은 게 지난번에 그 10페이지부터 보시면 지난번 중소기업 중앙회와 같이 이제 협력을 해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조사를 통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어떤 납품단가 연동제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그래서 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위험 부담을 어떻게 한다든가 연동 적용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그 원자재 가격이 내렸을 경우에 부담할 것이 등등에 대한 이슈를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이야기하는 또는 이제 정경련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그 여러 가지 비판에 대해서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납품단가 연동제를 적용할 때 충분히 반영하면 된다. 전혀 반대하지 않는다. 그런 응답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연동 적용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조사를 해본 결과 여기 13페이지, 14페이지에 제가 쭉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일일이 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 결론은 결국은 이 일상적인 영업이익률이 한 반 정도가 침해될 정도로 원자재 가격이 올랐을 경우에 그때부터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적용을 하자. 그런 게 아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번 조사에서는 21년 그 영업이익률은 5%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2.5% 이상 낮아지는 그런 원자재 가격 상승에 충격이 있다면 그랬을 경우에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그래서 많은 비판 중에 하나가 결국은 연동제를 내주면은
리스크는 다 대기업이 끌어안고 중소기업은 아무리 혁신 노력을 하지 않는다. 결국은 모든 게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그런 걸 다 이제 대기업에 전가시키면 되기 때문에 혁신 노력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연동제 설계의 취지 자체가 이 원자재 가격이 올랐을 때가 아니고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올랐을 경우에 연동제를 적용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원자재 가격이 예를 들면 한 3% 정도 영업이익이 한 3% 정도까지 충격을 줄 정도에는 그때까지는 중소기업이 100% 분담을 하고 그 다음에 3% 이상 올랐을 경우에 즉 많이 올랐을 경우 이 경우는 이제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이름으로 이 경우는 대기업이 부담하는 즉 사실은 뭐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을 경우 한 30% 40% 올랐을 경우에는 혁신이라는 문제 자체가 꺼낼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니라 이제 그 이해할 경우에 정상적인 어떤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혁신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크게 올랐을 경우에는 또 이게 뭐 대기업이든 아니면 사회 시스템이든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그림이 여기 이제 MFR까지 올랐을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감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위 MFR을 넘었을 경우부터는 대기업이 감내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부터 또 더 많이 올랐을 경우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공동 분담하는 그런 체계로 가면은 사실은 뭐 저기 혁신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어떤 그런 너무 이제 중소기업에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거 아니냐 그런 공정성 문제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20페이지 자료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 표를 보시면은 이제 그 표가 이제 일반적 연동제라는 거 지금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가 시행하고 있는 연동제입니다. 시행하고 있는 연동제고 이거는 이제 결국은 납품단가 원자재 가격 상승 위험을 그전에는 중소기업 즉 수탁기업이 맡았었는데 이제 이걸 대기업 우리가 다 맡겠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납품 단가를 내렸겠죠. 초기 납품 단가를 내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 원자재 가격이 올랐을 때 그때 바로 반영해서 납품 단가에 반영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 경우는 어떤 원자재인가가 사실 이 경우는 제가 이제 그 삼성전자하고 현대자동차에 물어봤더니 이런 원자재들은 혁신이라든가 이런 노력에 의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건 그냥 다 반영해 주는 게 좋다 그런 식의 이야기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 바로 이걸 가져와서 적용할 수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혁신이라든가 그런 문제를 이야기한다면은 제가 거기는 가운데 있는 현실적 연동제는 지금 중소기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연동제 기준에 도달하면은 그 상승분만큼 올려달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합리적 연동제 개념은 어쨌든 인상과 원자재 가격의 인상과 인하의 경우에 다 납품단가 연동제를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 원자재 가격 증가폭이 소폭일 때는 그때는 이 연동제를 적용하지 말고 대폭 올랐을 경우에만 한해 가지고 또 대기업이 그 상승분을 즉 초과분이죠, 그죠? 초과분을 부담하는 그런 형태로 가자.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앞에 사실 그림하고 똑같죠, 그죠? 이런 부분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런 부분이 이제 법안에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결국은 지금 현재 조정협의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탁기업이 납품 단가에 벌써 리스크를 반영해서 납품 단가를 정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납품 대금 조정 협의제는 지금 제대로 작동하지 않겠죠. 그러면 바로 이제 현재 협상 권한이 이제 위탁기업 즉 대기업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어떤 이해관계 충돌하는 측면에서는 아마 납품단가 조정 협의제는 작동하기 힘들 거다. 그래서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법을 통해 가지고 방금 이야기한 그런 어떤 위험의 분담 그런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해 주면 즉 대기업도 이런 부분은 소폭 상승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 중소기업 위험을 분담하고 대폭 상승 부분은 대기업이 위험을 분담한다. 그런 부분을 법에서 명시를 해준다면 아마 어떤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한 또는 상승에 대한 그런 그 논의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정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기환 중소기업 벤처부 상생 협력관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 정규환입니다. 오늘 토론에 이렇게 참석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기부는 그 납품나가 연동제에 대해서 이미 도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고요. 그걸 위해서 이미 그 용역도 추진하고 많은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와 달리 굉장히 오늘 발표하신 내용을 봤을 때 굉장히 그 진척이 많이 돼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도입이 좀 현실화되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디테일하게 분석이 되었고 특히 이제 그 어디까지 적용 범위를 어떻게 가져가고 한계는 어디까지 줄 건가 이런 문제가 아직 쟁점은 남아 있어가지고 저희도 구체적인 제도 설계하는 과정에 있고 그런 것들을 대기업의 의견 그리고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계속 들으면서 그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먼저 이제 이게 계약 과정에서 사전적으로 인상됐을 때 리스크를 어떻게 분담할지를 사전에 약정을 하고 그 조건이 성취됐을 때 그걸 계약 대금에 자동적으로 그 조정이 돼서 납품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저희는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에도 적용할 건지 이런 것이 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의무화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간의 그렇게 거래에 대해서 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걱정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대기업들은 어느 정도 좀 피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과태료랑 의무화에 결국 그 어떤 그 대상이 중소기업으로 좀 귀착될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까가 이게 계속 좀 고민은 남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도 약간의 어떤 시각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중기부는 일단 이 문제를 어떻게 좀 강제적으로 푸는 것보다 상생의 차원에서 풀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표준계약서에 연동 조항을 담아서 대기업들이 그 사용할 수 있게끔 권고하고 그 인센티브를 좀 가져가서 그 시범 운영을 좀 하고 또 이런 어떤 표준계약서 사용하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이 그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성과까지 다 분석하고 실제 됐는지도 일일이 확인하면서 인센티브를 주어 나가면서 그 과정에서 그 부작용은 없는지 또 중소기업들도 이렇게 좀 받아가지고 그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는지 좀 체크를 한 다음에 입법을 어떻게 설계할 건지를 좀 고민하는 단계로 좀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 중에 우리 송갑석 납품 단가 연동제 도입 팀장님 도착하셨습니다. 뒤늦지만 인사하시죠. 저 광주에서 오느라고 비행기가 연착이 돼서 죄송합니다. 일찍 왔어요. 네. 그 다음은 이제 마지막 토론자입니다. 그래서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국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 송상민입니다. 우선 저 토론에 앞서서 이 납품단가 연동제 어떤 필요성, 그다음에 그 제도 자체의 도입 여부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론이 없을 정도로 그것은 국민 모두가 체험하고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다만 이제 이런저런 토론 과정에서 이 연동제를 어떤 식으로 도입, 실시, 실현할 거냐 방안을 마련하는 거에 관한 입장 차이, 의견 차이가 이를테면 연동제 자체를 반대하고 필요성을 이제 부정하는 것 아니냐라는 오해가 그 야기되는 형태로 언론에도 좀 보도가 되고 비춰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조금 차원을 달리해서 그걸 구분해서 좀 말씀드린다는 전제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사실 연동 방식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과연 연동시킬 거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을 경제 주체 간에 어떤 방식으로 분담하게끔 만들 거냐. 법률에 의한 방식이 있을 수 있고, 크게 보면 계약에 의한 방식, 관행에 의한 방식.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어느 것을 우선할 거냐, 그리고 어느 것을 위주로 할 거냐에 따라서 사실은 갈 길이 대단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아주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관행이 개선돼야 되고 계약을 통해서 해결돼야 될 부분들이 입법이 우선할 경우에는 워낙 이 파괴력이 크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입법을 통한 해결, 사실 입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계약이나 관행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더 많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이 이제 우선 될 경우에는 그 폭발력 때문에 모든 다른 관행이나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마땅한 그런 내용마저도 법 제정 혹은 개정 논의로 화해서 이루어질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러니까 이제 법 집행의 어떤 시차랄지 경직성 때문에 마땅히 수반돼야 될, 오히려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될 그런 자율적인 조정 노력이나 이런 것이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좀 굉장히 우려한다. 그런 우려를 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저희 기관의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제 시장 경제를 창달하고 가격 원리의 작동을 통해서 경쟁을 활성화시켜서 모든 문제를 우선적으로 좀 해결해 보는데 이제 기관의 존재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납품단가 연동제라는 걸 이제 접근하는 시각은 이것이 도입될 경우에 시장의 가격 결정 구조에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이냐, 그것이 각 경제 주체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우리나라 전체적인 이제 경제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 더 좋아질 것이냐 아니면 더 나빠질 것이냐, 이것을 이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이제 인체에 비유하자면 시장 경제에 있어서의 어떤 가격 원리, 가격 기구의 작동이라는 것은 심장에도 비유할 수도 있고 중추신경에도 비유가 되는 대단히 복잡 미묘한, 함부로 건드려서는 인체에 별로 좋은 일이 없을 수 있는 그런 대단히 중요한 신체 기능이다 라는 것을 저희는 이제 그 잠재의식 속에 뿌리 있게 갖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연동 방식으로 이를테면 법제화해서 이걸 가격 기구에 어떤 그 버든, 부담을 지울 조치를 취할 경우에 그러면 이것이 마치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고 해서 박동기를 달아서 이걸 뛰게 하면은 잘 되지 않겠냐, 그래서 심장에 박동기를 먼저 달자 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선 먼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여러 가지 이제 신체 기능을 더 활성화시키고 혈액순환을 막힌 데를 뚫어서 더 원활하게 만드는 그런 조치를 선행한 이후에 최후의 수단으로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해서 당장 입법 논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고, 아무래도 입법이 되더라도 시차가 있고 그다음에 그 시행령 제정 과정이랄지 혹은 경제 현실을 반영해서 시행령을 다시 보완하는 데 따른 시간병이나 이런 걸 고려한다고 한다면 현행 제도화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좀 집중적으로 해보는 것이 추후에 있을 어떤 입법을 위한 논의에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하고 입법을 더 촉진하는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전자에 여러 가지 이제 작업들을 좀 저희 기관 자체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이제 저희 독자적으로는 안 되지만은 관계기관과 협업을 해서 원자재 가격 동향이나 납품 단가의 어떤 현행 법화에서 조정 실태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그 납품 단가 연동 TF를 구성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그 김남근 변호사께서 정확히 지적하셨다시피 그 원자재 가격이 독과점 가격이고 그다음에 수급 사업자가 원사업자보다 이제 거래상지가 없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을 그 독박을 쓰듯이 다 떠안아야 되는 그런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기 위한 일단 가격 모니터링을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현행 납품단가 조정 협의 제도가 작동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그 계약서에 반영되고 협의 개시 비율이 저조한 업종을 사업자들 대상으로 해서 저도 다녀왔습니다만 이제 부산, 울산 이미 다녀왔고 수도권 지역을 이제 금주 다음 주 중에 또 한번 방문해서 현장 설명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특별히 지난 4월 달부터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특별히 저희가 이제 명절 때마다 운영하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에 대한 이제 신고센터를 운영해 왔는데 상시적으로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요. 7월 달부터는 이제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 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올해에는 특별히 납품단가 조정 실태까지도 포함해서 한번 설문조사를 통해서 실태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법률에 의한 방식, 계약에 의한 방식, 그다음에 관행을 개선시켜서 해결해야 될 방식, 이 어디까지가 그 경계선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선 현행 그 수급 사업자가 이미 연동제를 실시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 모범적이고 잘 되고 있는 데를 대상으로 해서 계약서를 수집하고 그 사례를 모아가지고 표준 하도급 대금 연동 계약서를 8월까지 마련해서 최대한 이걸 보급하려는 노력을 개시할 예정으로 있고요. 이게 사실은 어떤 강제적으로 이 계약서를 실시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지금 현행 인센티브, 표준 계약서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 이외에 표준 하도급 대금 연동 계약서를 보급할 경우에 추가적인 그야말로 원사업자 쪽에서도 좀 거부하기 어려울 정도의 좀 파격적인 인센티브들을 범부처적으로 마련해서 이것을 실시하는 형태로 해서 이 강제적인 방법에 의한 어떤 입법을 통한 연동제 도입을 좀 그 필요성을 좀 최소화하려는 그런 노력을 좀 해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희망하기에는 이 납품단가 연동 법제화에 관련되는 부분은 가장 필요 최소한 연동제 도입에 필요한 제도 보장 수준의 어떤 상징적인 입법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사실은 시행령으로 임한다고 되어 있지만 대단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리고 뭘 시행령으로 정할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어떤 계약이나 관행 개선을 통한 노력들이 그것을 좌절시키는 형태로 시행령이 이걸 대체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노력들을 활성화해서 그야말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납품단가 연동제가 법제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자유토론 시간입니다. 자유토론 시간인데 지금 의원님들이 대부분 이쪽 때문에 많이 가셔갖고 이제 3분 남으셨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이제 우리 권칠성 우리 전 장관님 또 중기부 장관이셨으니까 또 입장이 또 남다르실 것 같은데 우리 권칠성 장관님이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권칠성입니다. 저는 뭐 기본적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해야 된다는 취지는 뭐 다 동의를 하는데 방식에 있어서는 뭐 의견이 다양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강제력을 어떻게 합리적인 범위에서 가지고 공적 부분이 시행을 하느냐 이제 이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중소기업 간의 거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해결이 잘 안 된다면은 중견기업 혹은 뭐 1차 벤더 뭐 이렇게 정도에게만 이게 혜택이 이 제도의 혜택이 그 집중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게 뻔하기 때문에 그 공급망 전체에 퍼져 있는 그 기업들에게 어떻게 골고루 이 연동의 효과가 갈 수 있게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뭔가 제도적인 방식들이 그 확실히 좀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좀 모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분야들의 방식들을 좀 뭐 분야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그 원자재에 대해서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논쟁거리이긴 한데요. 현재 좀 모범적이라고 판단되는 부분들을
그 방식들을 현재 적용되지 않고 있는 분야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 그거를 저는 뭐 이게 정부에서 빨리 하는 것, 해보는 것, 그게 우선 이 제도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확산시켜 나갈지 해볼 수 있는 좋은 시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발제하신 분들한테 좀 질문 삼아 말씀을 드리면은 실제로 시행을 할 때 우선적으로 좀 해야 되는 부분들 분야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이 있으시면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하기 전에 좀 수업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 협력적 이익 공유제도 경험하는데 아직 심의조차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유가 뭐냐 물어보면 사회주의적인 접근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토론할 때 이거를 영어로 얘기하면 benefit sharing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이렇게 편안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소위 가맹점 본점과 가맹점 사이에서도 benefit sharing 하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이제 도입이 된 제도가 이미 경제 합의에서도 이론상으로도 다 통용되고 있는데, 이걸 협력적 이익 공유제 이러니까 되게 사회주의적으로 싫다. 그래서 지금 벌써 그 법을 제출한 지가 1년 반 정도가 됐는데도 공청회도 처음 못하고 있어요. 이런 우리 내부에 좀 통직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우리 그 현장 간담회 갔습니다. 그걸 하려고 그러면은 업체에서 안 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이유는 뭐냐면 괜히 나섰다가 끝까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대단히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시장에서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관계가 그 정도로 공포스러울 정도로 그 이익관계가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경조 회장님 나오신 것만으로 대단한 무기가 되는 그런 생각인데, 그래서 이제 그 고민이 생기는 거죠. 뭐냐면은 이 납품단가 연동제의 강제적 적용의 필요성이 이런 데서 있다라는 거예요. 백날 뭐 상생 협력이라고 해가지고 양쪽에서 협력해봐라고 해서 대기업에서 한번 눈만 깜빡거려도 중소기업은 협력업체는 알도 못 꺼내는 상황이니까 이걸 강제적으로 적용을 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라는 그 고민 때문에 그 강제적인 협의가 되도록 조항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100번의 시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너무 엄격하고 그런 것 같아서 100분의 3 정도는 핵심적인 오제를 가격 3% 이상 나오면 자동적으로 준비를 하도록 반영되고 그렇게 이제 제안했습니다. 또 그게 또 중소기업 쪽에서의 대체적인 요청사항이었는데, 실제로 거기서 고민이 되는 게 합리적인 기준이 뭐야, 이런 좀 고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 아까 장관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특히 이제 1차 밴더와 그 밑에 쪽의 관계가 원청하고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것보다 더 똑똑한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견기업 대 중소기업 또는 뭐 중소기업 대 중소기업 간의 관계, 그러니까 대기업과의 관계는 15% 정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까 김남건 변호사님 자료에 보면 나머지 부분은 중소기업 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가 분명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또 걱정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이기적인 방안은 무엇일까 고민이 되는 그런 요거 마지막으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도 이게 좀 잘 되려면은 이 위탁자에 대해서 뭔가 인센티브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그런 제도는 없을까? 이 부분에 대해 심각한 좀 공감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제가 꼭 필요하고요. 또 연동제 부분이 2008년도에 그 이명박 정부 때 상당히 도입을 검토를 했었습니다만은 그때도 시장의 자율성 부분을 훼손한다는 전제하에서
그 조정협의제가 도입됐고 조정협의제를 시행하면서 이 부분이 작동이 안 됐을 때 연동제를 다시 도입하자고 했지만은 15년 동안 조정협의제에 대한 건수가 한 건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동제 도입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좀 부족했다. 그러나 최근에 2, 3년 동안에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다시 한번 15년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연동제 도입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 거고, 중기부와 이 공정위 다 같이 연동제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지만은 보니까 지난 5월에도 우리가 이 부분 가지고 중기부와 공정위가 토론을 했었고, 그러면 중기부 입장을 보면은 과거보다는 상당히 진일보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든지 또 이 부분을 도입하더라도 관련 당사자인 대기업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의견을 수렴하고, 과연 이 부분의 표준계약서를 강제성 부분을 어떻게 좀 검토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 또 이 중기간 거래 부분은 사실은 공정위가 더 하도급 계약에 있어서 대부분의 80몇 %를 차지하는 것이 중기간 거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 부분 자체가 이 제도 도입을 주저하게 하거나 또는 문제하게 하거나 이렇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문제는 시장경제라든지 이런 계약이라는 관행의 방식을 우선할 것인가, 아니면 표준계약서라도 이 법률 조항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걸 좀 강제적으로 좀 도입하면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인가, 이 의지의 차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15년 동안 그대로 보내왔는데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제도 개선해 가지고 조정협의제를 좀 개선하고 또 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모니터링 강화하고, 이 부분이 15년 전에도 했던 이야기인데 또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민간 계약의 50%를 차지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하지 않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든 강제성과 자율성을 좀 병합하면서 이 제도를 좀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송 교수님도 이제 자세히 얘기해 주시겠지만, 이제 제일 가장 전형적으로 이게 도입돼야 되는 데는 이제 이런 부품 소재를 납품받아 가지고 그걸 조립해서 완성품을 만드는, 대표적인 게 자동차, 조선, 전자 이런 데죠. 여기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주로 이 철강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어서, 그 분야가 이제 그 재료비가 납품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높은 그런 부분입니다. 거기도 해야 되고, 건설도 이제 이게 창호, 레미콘 이런 게 그 원자재 가격이, 재료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 산업이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필요성이 있고, 또 거기는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그 분양가 상한제에서 이 재료비 상승 부분들을 이제 기본형 건축비에다 반영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명분상으로 보게 되면 실제 분양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나 이런 쪽은 그 가격을 반영해서 분양가들을 올릴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걸 납품한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도 그만의 비례한 혜택을 줘야 되니까, 저는 명분상으로도 거기도 꼭 도입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약간 이제 여기하고는 좀 다른데, 플라스틱 쪽도 굉장히 요구들이 강한 쪽이거든요. 그래서 플라스틱 쪽도 거기는 이제 납품 단가 연동제도 예를 들면 이제 거기는 주로 다이소 이런 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플라스틱 같은 것들 납품 받아주는 데들이 이제 그런 데들인데, 그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그 플라스틱 쪽도 조금 다른 방식이지만은 좀 그 고민을 좀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군데는 이제 펄프 가격도 엄청 많이 올라와서 이제 그 종이를 가지고 이제 주로 업을 하고 있는 인쇄 이런 데들은 이제 상당히 좀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서 그런 쪽도 좀 고민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저는 다른 것보다 일단은 이게 하드업체든 스타트업이든 조직화가 가능한 경우와 없는 경우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레미콘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조직화를 해서 집단 간의 협상이 가능하지만은 일반 제조업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불가능한 그런 부분도 우선 배려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런 지금 당장 급한 부분이 많긴 하지만은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 되면 결국은 이게 이 영업이익률이라든가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이 어떤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임팩트가 있는가, 이런 부분을 사실 일일이 다 사실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게 지금 3월 달에 어떤 그 원자재 가격과 지금 원자재 가격이 다르고, 지금은 다시 또 이제 환율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또 이제 수입하는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또 이제 또 지금 그 분야에서 또 이제 서서히 또 이제 그 부담이 심하다 그런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영업이익률도 보고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 상승률이라든가 그다음 투입률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래서 어떤 시간 그때마다 모니터링해서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법안에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정해진다면은 그럼 왜 우리는 안 해주냐 그리고 해주다가 또 왜 안 해주냐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우리 송창석 교수님께서는 뭐 시장 상황이나 경영 상황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자유토론 이렇게 좀 마무리 짓고요. 혹시 우리 토론하신 분하고 또 발제하신 분하고 사이에 혹시 뭐 이번 게 다시 또 만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뭐 의견이나 뭐 토론할 내용 있으면은 뭐 간략하게 하셔도 됩니다. 제가 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거기는 대상이 아니었는데 아닙니다. 하십시오. 예. 사실 그 중소기업 저희 같은 중소기업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정말 중소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는 말은 제가 들은 적이 있지만 제 상식으로는 제 논리적인 것은 우리가 삼겹살이나 무와 배추 값이 오르면은 우리는 그대로 사 먹게 되고 전기세, 수도세가 오르면 그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우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연동제 역시 또한 나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연동제 얘기가 나온 이후로 지금 건설 회사에서는 그냥 앉아서 그냥 뭐 그냥 돈벼락을 맞는 이런 느낌을 가지고 제가 들었거든요. 사실 연동제를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고 왔지만은 자기네도 연동제가 되면은 원자재가 오르면은 분양가를 올리고 또 그것을 분양자들한테 조금씩 이제 올려받는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실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소기업들의 이 어려움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밑바닥입니다. 대기업들은 맨파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류대학교 나오고 이런 맨파워를 가졌는데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연동제를 꼭 필히 아까 그 국장님 말씀하시지 법률로 하든 관행을 어떻게 하든지 저희는 그런 거에 대해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잘은 모르겠지만 이 필요성에 대해서 정말 중소기업이 존재하려면은 연동제는 필수적으로 난 돼야 된다고 하는 말씀에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회장님 어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 공정위가 이제 반대해온 게 사실 이 납품단가 연동제가 도입되기 가장 어려운 이제 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이명박 정부 때하고의 차이가 이제 이명박 정부 때는 공정위만 관계되는 기관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중기부라는 게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다 보니까 중기부가 존재한다는 게 이제 이 납품단가 연동제 추진에 이제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동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중기부는 이제 중소기업들의 어떤 어려움들을 일정 정도 대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문재인 정부의 성과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들어보니까 역시 또 이제 공정위 얘기가 전향적으로는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반대는 아니다 한데 어떤 방안에 그게 이제 문제다 이제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좀 어느 정도는 이게 사회적인 또 합의가 좀 모아지는 점이 있으니까 이걸 오래 끌고 가지 말고 올해를 넘기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굉장히 또 어려워질 것 같아요. 이게 또 다들 지치기 시작하면 이제 뭐 그냥 아무거나 하자는 게 되는데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놔봐야 또 보급도 잘 안 될 가능성들도 많이 있고 결국 대기업의 선의에만 맡겨서는 또 안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최소한의 입법은 좀 오래 하고 뭐 그게 아주 뭐 간략해 보이더라도 뭐 하고 그 다음에 또 더 논의를 하거나 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걸 만들면 아무래도 근거 조항이 만들어지면 대기업 입장에서는 요즘 또 ESG 경영 뭐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 위반되는 것까지는 하진 않으려고 하는 경향들도 굉장히 강해졌고 또 법에 근거가 있는데 굳이 우리 대기업들은 또 그걸 안 하겠다 또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약해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엔 최소한의 근거를 두면 좀 따라서 뭐라도 좀 하려고 대기업들이 움직여 줄 거다라고 그게 이제 어떤 자율적인 관행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좀 공정이나 다른 행정기관도 그렇고 좀 이렇게 논의가 될 때 그
그 논의 방식이 옛날하고 달라졌잖아요. 이게 이명박 정부 때 진짜 이제 뭐 이 법안을 발의하시던 분들이 다 이렇게 센 분들이 발의했고 뭐 가격 거의 통제 비슷하게 이렇게 법안들을 많이 발의했는데 그때 법안하고 또 지금 굉장히 다르니까 그러니까 조금 좀 전향적으로 의견을 모아가지고 가능하면 올해 안에 좀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좀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료를 하고요. 지금까지 우리 송갑석 단장님께서 참 이 문제로 대해서 고민도 많으시고 폭넓게 좀 의견도 수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납품 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는 이제 주축으로서 역할을 하시는데 우리 그 송갑석 납품 단가 연동제 도입 팀장님의 그 마무리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늦게 와서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원래 더 많이 그 남아 있기도 하고 다른 의원들도 오셨을 건데 저희가 갑자기 의원총회가 3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랬다는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민생우선 실천단 그래서 여러 팀이 있는데요. 우리 우상호 대표 비대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 납품 단가 연동제 도입팀만 단일 사안으로 하나의 법에 딱 꽂혀서 있는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 차원에서도 이 제도의 도입 입법은 정말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올해 정기국회 때 반드시 이뤄내야 되는 이런 거고요. 뭐 입 아프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계속 되풀이했다시피 당시에 여야 후보 대통령 후보가 모두가 함께 공약했었던 사안입니다. 다른 말씀들은 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공정위 표현대로 한다면 상징적 입법의 수준이 됐건 혹은 가능하면 그보다 조금 더 나간 것이 됐건 간에 어쨌든지 간에 스타트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그게 스타트가 됐을 때 다른 측면의 여러 노력들도 좀 굉장히 좀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 문제가 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본적인 얼개라도 잡아 놓을 수밖에 없는 게 보면은 그럽니다. 지금 제가 엊그제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현장 방문했을 때도 사실상 원가가 뛴 게 코로나 때부터 심각하게 뛰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적으로 저희 때는 코로나 때는 뭐 자영업자나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각이 못 됐었는데 우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가지고 원가가 탁 튄 걸로 좀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코로나 때부터 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일련의 과정을 쭉 보면 그 전에 일본과의 무역 분쟁이 있었습니다. 물론 반도체 분야에 관련된 특수한 품목만 해당되는 거였지만 또 그 전으로 가면은 중국과는 사드 관련해서 굉장히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 과정을 유지하고 있는 게 미중의 패권 갈등이 전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기이고 저희 또 지구적으로는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이 계속적인 심각한 문제로 돼 있고 그러니까 과거 우리가 30년 넘게 누려왔었던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것 국제분업체계에 의한 이 우산이 이제는 거의 막 사라지진 않았지만 곳곳에 구멍이 숭숭숭 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나냐에 따라서 또 세계가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우리가 연동제 도입에 우리나라 역사가 한 15년 됐다라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그게 2008년 이명박 때 세계 무역 금융위기 하고 시점하고 맞물린 거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30년을 뭐 3, 40년을 통으로 보면 그런 어느 시점에 뭐 10몇 년 만에 한번 툭 올 때가 원가가 딱 상승하고 이럴 때였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불안한 요인으로 우리에게 작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이 뭐 상시적으로 우리한테 곁에 있는 문제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있어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지혜를 모으고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의 국제 분업 체계의 상당 부분이 무너지면서 일정 부분은 우리나라가 자생적인 체제를 갖춰 나가야 되는 이런 운명에 이제 처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우리는 변화된 경제 여건 속에서 도대체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 중소기업 내에서도 층위의 차이가 있는
이런 데는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점점 직면에 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도 선제적으로 먼저 준비하고 이런 차원에서라도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의 문제는 정말로 우리한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좋은 말씀 해주셨고 그 저희 민주당이 굉장히 좋은 의도로 뭘 했는데 나중에 법을 만들어 놓고 보면 이게 무슨 법이었지 막 이럴 때가 꽤 있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납품단가 연동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의도로 출발을 했지만 이것이 그냥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는 것보다는 여러 군데 사람들한테 고통을 줄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저는 있다고 솔직히 생각합니다. 이 워낙에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고 여러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전문가들 의견 많이 듣고 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너무 어느 한쪽의 그 이야기에 많이 경도돼서 너무 법을 아주 많이 진전시켜 버린다거나 하는 것도 지금은 무리일 수 있다라고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은 해야 되는 법이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모두가 공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함께 모아서 우리 저 공정위도 매우 억울하시겠지만 이런 기회에 한데 그 지혜를 모아서 조금씩 양보하면서 이렇게 법을 좀 함께 만들어서 진행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마무리 말씀 감사하고요. 우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두는 도입은 이제 시대적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그 토론회가 앞으로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는 아마 시금석이 되는 첫 출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좀 같이 협력을 해서 어떤 좋은 방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입법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